동북아 이 3개국,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중국에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미 일본은 이제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와중에 유독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는 평양을 중심한 기독교, 그래서 이거를 아시다시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산 경우에는 어떤 독일 신부가 원산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쭉 선교를 한 후 그 독일로 돌아가서 선교 그 보고를 할 때 이 지도를 그리면서 원산을 로마와 같은 위치다. 아주 저는 그거를 뜻깊게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그 천주교 신부는 원산의 그 기독교 부흥운동, 천주교 부흥운동을 로마와 같다. 그러니까 동양 삼국 중에서 이 한반도에만 유일하게 이런 기독교 천주교권이 왕성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모두 38선 위, 곧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오는 근데 그 점을 조금 그 마음에 새기시고 1945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승리를 함으로써 최초로 국제적인 슈퍼파워가 생긴 거 초강대국이 1945년에 그 와중에 있는 우리 한반도는 미국이나 소련 입장에 볼 때는 peripheral state 주변 국가로밖에 보지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성한 기독교적인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그 1945년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본질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문화적 초강대국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은 뭐 우리는 흔히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경천애인이다, 홍익인간이다.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기독교의 기본 강령으로. 근데 대한민국의 특성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불교, 그 동양의 주요 두 가지 사조가 있다면 불교와 유교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불교가 왕성하게 꽃피운 것이 또 이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 이제 이 한반도고, 그다음에 유교도 그 왕조를 거치면서 왕성하게 꽃을 피운 것이 그 한반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많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한반도의 특성. 왜냐? 우리는 마음 바탕이 이런 경천애인의 홍익인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제 아까 보셨듯이 크리스티아니티가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과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부러울 데가 없죠. 가장 발전된 지금 민주주의가 됐다는 게 우리는 저는 뭐 미국에 있으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이 공산주의자라는 이 독약, 이 독약을 이제 북쪽에서 마셨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동양의 큰 두 개의 사조와 서양의 큰 두 개의 사조죠. 히브레이즘과 헬레니즘 사조들이 완전히 뭉뚱그려서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괜히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 뭐 회격권이다. 어느 문화에서도 잘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우리 문화가 이런 걸 다 흡수해서 하나의 비빔밥, 전골, 뭐 김밥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가 소화했기 때문에 이 맛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초강대국 이것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전 세계 평화가 온다는 그 주제에 이제 큰 주제지만은 연결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제 45년도에 이제 한반도가 분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냉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분단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후에 단순히 그들 생각에 이 조그만 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려는 어, 그런 수단으로 반을 갈라서 반은 소련이 하고 반은 미국이 하자.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으로 태어났고, 이제 아래, 이제 남한에는 이제 민주주의. 그래서 그때 한 4만여 미군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또, 또 당시 중국에서 이제 일본군들하고 싸우던 독립군이 이제 국민당 계열, KMT와 CCP, 저쪽 공산당 계열이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게 갈라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국민당 계열의 독립운동가 그들이 돌아왔고 남쪽으로는 대부분 이 공산주의의 이 독을 마신 이 북한은 이제 2만 5천 정도의 이제 소련군과 김일성과 또 이제 공산당들과 협조한 이제 중국 공산당이죠. 우리 독립군들도 안타깝게도 이제 갔죠, 글로. 그래서 이제 3년의 어떤 이제 군정이라 그럴까 하는 걸 지난 다음에 48년에 이제 두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한반도에.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유엔, 유엔이 중요해요. 유엔의 그 어스피스, 그 권위하에 이제 자유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이게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예요. 이거를 아직도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불법 정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소련이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그 북쪽 하프, 그 북쪽 반은 아직도 국제법상으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그 불법 점거를 한 사람이 하도 오래 살면은 우리가 불법 점거를 해도 뭐 인정을 해주는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유엔에서 북한을 인정을 해줬지만은 북한이 급변 사태로 이제 없어진다, 멸망한다 하면은 중국이 아니라 유엔사가 들어가야 되는 명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차례대로 전쟁의 기운, 이 전쟁의 기운을 잘 봐야지 또 전쟁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근데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죠. 소련 49년 6월에 미군이 거의 4만여에 가까운 미군이 완전 철수해요. 참 순진한 거죠, 우리 트루만 대통령이. 소련은 거의 3천여 이제 군사고문단과 어마어마한 군비를 거기다 남겨놓고 계속 들여오고 있었죠. 그 소련에서 군비를 수백 개 뭐 탱크 뭐 야포에 그리고 이제 49년 그 해 8월에 소련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자기네들 힘이 있다 이제 그런 느낌 전쟁에 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해 10월 이 중국 대륙이 공산화돼 버린. 그래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고 마오쩌둥이 이제 차지를 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아실지도 모르지만은 1945년에서 49년 그러니까는 이제 국공 내전이 다시 시작하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그때 이 김일성이가 이 공산당 그 전쟁을 할 국동 내전할 때 이게 사단을 보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김일성이 군대가 이 국민당 정권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마오쩌둥 비롯해서 많이 그냥 살려줘요. 그 북한으로 뭐 이제 피신도 하고 뭐 그런저런 걸로 해서 마오쩌둥 장남이 아마 한국 전쟁에도 참가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김일성과
그 일파들이 이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걸 딱 보니까 자기네한테 돌아가서 한반도 보니까 너무 조그맣거든, 한반도가. 요거는 뭐 며칠이면은 자기네들이 공산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단련된 무게 사단의 아주 정예 부대와 그 소련제 무기들 자신만만했죠. 일단은.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걸 하죠. 소위 말해서 에치슨 라인. 이제 요게 저도 원문을 다 읽어봤어요. 이제 원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알류산 열도부터 일본, UQ 열도, 필리핀 이렇게 이제 방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그 이제 스피치에서.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는 한국이 안 들어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제 얼마나 이제 미국에 가서 제발 넣으라고 그렇게 줘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요 구절에 뒤에 보면은 요 밑에 So far as the military security of other areas in the Pacific is concerned. 그러니까는 태평양의 다른 지역의 이제 군사 안보에 관해서는 it must be clear that no person can guarantee these areas against military attack.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어떤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안보할 수 없다. 근데 요 말에 여기 인도 패시픽 과연 한반도가 이 태평양이냐? 그런데 이제 사실 트루만 대통령도 좀 순진해서 소련과의 그 협약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긋은 것 같아요. 좀 좋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김일성이하고 스탈린하고 마오는 됐다 이거죠. 됐다. 미군이 이제 이 한반도는 이제 방위를 안 하겠구만. 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그 트리거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스인터프리테이션, 그 오판, 서로 오판한 거죠. 이제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마오하고 이제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이제 형님, 큰형님하고 형님이죠. 나이를 봐도 스탈린이 72세, 마오가 57세, 김일성이가 38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75이었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한국 전쟁은 뭐 복잡하지만 제가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 특색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이제 이념 전쟁.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유와 민주, 또 공산 독재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있죠. 한국 전쟁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은 두 번째는 이게 국제전이에요. 시빌워의 그 내전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은 그 유엔사가 들어왔죠. 왜냐?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한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였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여기 사상자, 죽은 군인의 숫자를 보면은 16개국이 있더라도 우리 저희 미국에 살지만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예요. 저희는 여기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은 요 36914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강 뭐 3만 명, 4만 명, 이 한 명 한 명이 이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다른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미국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뭐 그 어떤 정치인이 뭐 주한미군을 뭐 카터가 철수를 한다 뭐 어쩐다 미군은 철수를 할 수가 없죠. 이 피를 이렇게 흘렸는데 그리고 미군은 패권 경쟁의 선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북한도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36914 이렇게 많은 미군이 희생됐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핵무기라는 게 참 한국 전쟁은 묘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그 전쟁이 일어나고 11월 달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핵무기 사용을 아주 공식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서너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비행기로 모의 훈련까지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밀 문서를 보니까. 근데 이제 하지는 않았죠. 이제 1949년에 이제 그 전에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제 중국은 64년.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맨날 떠드는 게 이제 리비아의 가다피를 봐라.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요즘은 뭐 우크라이나 수천 개 뭐 핵무기를 포기했더니 어떻게 됐나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은 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이 주는 것은 아주 지속적인 이런 콜드워 스트럭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태는 우리 이제 북한과 북중러가 모두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무기 국가가 됐고,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해구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반드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소련이 6.25 때 그 지원을 했죠. 북한의 엄청난 군수물자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한이 아주 그냥 요즘 시세 말로 북한이 녹아났다고 그래요. 녹아났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름과 물자들이 이 전쟁 물자 대신에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뭐 두려울 게 없죠, 사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전 협정이 됐고 그것이 70년이 흘렀죠. 그리고 휴전선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장사정포 있죠. 거의 14,000문에 해당하는 장사정포가 서울을 뭐 몇 시간 안에 불바다로 만든다는 이제 옛날 계획이었어요. 미사일 없이도 막을 수가 없죠. 미사일은 막아도 손은 못 막아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DMZ 포럼이라는 이제 단체를 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활동을 하면서 DMZ가 이런 희귀동물의 안식처가 됐다.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가봤으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크게 돼서 특별하고 CNN에서도 이런 이 뭐죠? 멧돼지죠? 이 막 돌아다니고 또 어마어마한 이제 그 accidental paralysis 유명한 단어예요. 우연히 생긴 낙원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찍힌 곰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뭐 사냥이다 여러 동물들 그리고 이제 황새 두루미 뭐 엄청나죠. DMZ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거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전데 그 당시에 이제 호랑이 발자국과 표범 발자국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 CNN 크루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그 비무장대 주변을 많이 이제 트랙하고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장 또 소장도 왔었죠. 이 한반도 DMZ는 당장에 남북한이 신청만 하면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된다. 확인을 했어요, 이상. 그리고 기업가들, 테드 터너를 비롯해서 기업가들도 자기들이 사재를 털어서 DMZ에 뭐 타이거파크, 뭐 생태공원 자기가 하겠다. 뭐 이 사람이 뭐 지뢰 하나 저기 뽑는데 얼마나 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자기 땅으로 걸어간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회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동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행정부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 이 평화공원 DMZ와 유엔 오피스 제5 사무소를 만드는데 그 바탕이 유엔 피스톤, 유엔 평화지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평화지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평화공원과 제5 사무국이 들어가는데 의 목적, 그 사무국의 목적, 또 평화공원의 목적을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지구 열대화, 뭐 그냥 해수면 상승 난리가 아니죠. 우리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여기 뉴욕 이런 거를 이제 막아야 돼. 이런 그 제5 사무국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사이의 평화. 이거는 뭐 종교.
지금 뭐 저쪽 중동, 또 군사, 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경제 전쟁, 뭐 지금 현재는 미중 간의 경제 갈등, 그렇지만은 지금 가장 첨예한 거는 이제 타이완 이슈죠. 거의 뭐 타이완을 공격하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엔 평화지대를 세워서 그 안에 평화공원과 유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유엔사를 확장시키고 유엔사 현재 유엔사를 확장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쪽에서의 어떤 그 정권 붕괴 시에 어떤 legal justification 법적인 정당성 국제법적으로 가지고 북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유엔 평화지대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행정부죠. 가 이제 아직까지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평화공원과 유엔 사무국에. 왜냐? 아시다시피 그 미군 장성이죠. 현재 폴 라카메라는 미군 장성이 유엔사 대장이에요. 유엔사 대장. 그 유엔사 대장이 주한미군하고 한미연합사 대장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다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직속 상관이니까 미군 장성이 한반도 남쪽 DMZ를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마치 남북한이 하는 것처럼 안 나타나려고 그러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나타나죠, 미군들이. 그런데 이제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30년 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미국 의회에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가서 이런 평화공원 제안도 많이 하고 공식적으로 또 우리 같은 이제 NGO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화공원 제시를 해도 모응답, 대답을 안 해요. 뭐 가타부타. 근데 저는 이제 알죠.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91년까지 소위 냉전 기간 동안 보면은 요 이제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군사 분계선이 하나 이제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일어날 상황이니까 북한에서 엄청 도발을 했어요. 그 USS 푸에블로라고 이제 그 배 아시죠? 그 네이비 쉽이 68년인가 이제 잡혔어요. 북한에 납포됐는데 한 명이 죽고 이걸 뭐 이제 나중에 풀어줬죠, 사람들은. 근데 그 배는 이제 아직 북한 내에 있어요. 주요 관광지예요. 북한 내 그 배가. 웨이블로 일단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비행기, 네이비 비행기가 추락됐어요. 미국에, 북한. 31명이나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미국이 난리를 칠 텐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반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분, 미군 장교가 판문점 독기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사건이 있어도 미국이 참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endured, 참았어요. 이 한반도의 이제 DMZ 군사분계선이 미국의 어떤 동북아 소련과 중국을 대한 동북아 전력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 흐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91년도까지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저의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탈냉전이 되면서 중국이 서서히 경제적으로 부상하죠. 이제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까지 가는데 불행히도 이제 이때 점점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도 위험하지 않고 소련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미군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북한을 좀 이용한 거죠. 북한을 계속 적대시함으로써 이제 그 미군의 필요성이 좀 유지하는 거죠. 미 의회에서 왜 미군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아가
깡패 국가 조그만 거라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한중 간의 외교, 경제 관계가 되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미국에게 엄청 달려들었어요. 외교 관계를 맺고자.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다 배반을 한 거죠. 중국 소련이. 뭐 미국이 제 분석은 조금 북한을 그때 포용을 해서 이 자본주의권내로 들여왔더라면은 1991년 초에 남북 통일이 됐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 분석상. 근데 미국의 어떤 뭐 자만이 있었죠. 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리고 북한이 곧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분석이 있죠. 북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몰랐죠. 북한 정권이야 뭐 그렇다 쳐도 북한 주민들이 한민족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분석까지 할 만한 그런 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개발 시작했죠.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많지만은 시간상 2018년, 19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했지만은 결국 다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간의 이제 이런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많은 분석가들 저를 포함해서 결론을 내죠. 그러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막 요즘으로 들어왔어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해구산과 모든 핵국가들 부품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러 간 밀착, 군사 밀착 큰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권 축에 아직 못 낀다고 봐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우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중위권 국가로 전락할 거라고 봐요, 경제적으로. 근데 하여튼 불행하죠. 우크라이나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타이완 문제로 이제 점점 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그게 이제 정치, 경제가 중요해요. 패권 경쟁에서는. 근데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1년, 2년, 3년, nobody knows. 정말 절대정밀명의 시절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딱 러일 전쟁이 났던 게 갑진년이에요. 120년 전. 올해. 내년이 을사년이고 1905년.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역사적 순간인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는 핵 국가가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를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아마 그 윤 대통령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근데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무력으로 한다는 게 아주 나쁜 선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제 시진핑과 타이완 관계에서도 문제가 크게 된다고 봐요. 포텐셜리 김정은하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조야에서도 나오는 이제 지금 야당 쪽이죠, 현재 나오는 거는 자, 봐라.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진짜 직접적인 문제가 됐다. 아주 진짜 큰 깡패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깡패 국가 북한을 뭐 그냥 둘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타이완과 우크라이나의 진짜 깡패 국가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 이제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핵무기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정부의 이제 오바마부터 뭐 전략적 인내 이건 사실 정책도 아니죠. 그 전략적 북한에 대한 전략적 그 허스틸리티 반 반제 북한 정책이죠. 이것이 더 이상 미국이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왜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와 중국이 진짜 큰 깡패 국가가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현재 바이든이 해듯이 냅둬 버리면은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계속 물자는 들어오고 뭐 아쉬울 게 없죠. 핵무기는 100개, 200개 늘어날 거고 여기 LA나 뉴욕까지 오는 ICBM은 거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2년 안에.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핵우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이 그래도 좀 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그래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을 때, 소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본토 타격 능력이 없을 때는 해구산이 그래도 쓸만하지만은 많은 이제 또 분석가들이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해구산이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뭐 분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논란에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해구산이 그런 논란이 되기 전에 뭔가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ICBM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이란이다, 중동이다 이런 이제 무기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지역 경제 문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걸 통틀어서 볼 때 새로운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차분히 이제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해보면은 지난 30년간 외교 수단, 육자회담, 미중 패권주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비핵화, 경제 제재, 공로 지금 무기 거래 상에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김정은이를 뭐 참수 작전에서 막 공격을 한다. 너무나 위험하죠.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헌법상 자기네 지휘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버튼으로 뭐 그 핵무기가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저도 믿을만 해요. 이 대한민국 포함해서 일본, 미군 기지까지 이건 너무나 위험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참수작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이제 이 북한이 나쁜 놈들 뭐 염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또 아니면 김정은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뭐 정권이 종말이 오도록 뭐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걸로는 좀 이제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봐요. 기도도 하지만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겁니다. 북한 내에서 사회적 봉기, 소셜 어프라이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촉진하느냐? 그 정권의 종말을 그 촉진하는 방법으로 그 자유로운 정보와 문화를 북한 내에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막 그냥 뭐 무슨 풍선을 날려보내고 뭐 탈북자 그건 너무나 이제 위험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는 힘들어요. 그게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 피스존을 만들자는 거예요. 유엔 피스존을 만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유엔사가 있으면서 모든 게 평화적으로 거기에 생태 관광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넘어오진 못하더라도 거기에 의료시설, 댐지 내 교육시설 무료죠. 이래서 북한 주민들이 내려와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문화시설, 생태 관광, 그러니까 무비자 지역이죠. 유엔 평화지대는 이런 걸 모든 걸 해서 5년, 10년 하면은 그 정보가 북한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엔 평화지대고 그런 의미에서 유엔사가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중간에 이제 그 방위 서약 때문에 방위 협정 때문에 이제 북한 내 정권 붕괴 시 밀려들을 거라고요. 이 중공군들이 중국군들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국제법상 유엔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정리할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물론 저쪽 놈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뭐 국제법을 뭐 어,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엔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태생부터 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달라요. 불법 점유한 사람들이 멸망하면은 그걸 끝내야죠, 이제.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남북 총선거를 하든지. 그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군사적인 개입을 중국에 막기 위해서 유엔사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유엔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군사적으로 막았다 해도 그러한 이제 기간 동안에 중국의 경제적인 침략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 평화지대와 함께 미국은 북한과 반드시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요. 평화협정을 맺고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3자가 된 남북미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원자재, 엄청난 광물자 강물이 있죠. 북한의 노동력과 원자재, 그리고 미국의 자본. 그러면은 지금 미국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중부의 대중국 정책에 이거는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남북미 경제 공동체 구상을 가지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의 동북 삼성이 거꾸로 영향을 받게 되죠. 중국이 북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남북미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유엔 평화지대와 함께 이러한 미북, 북미 간의 그런 평화 협정과 그런 경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혹시 아시는 분들 있지만은 이 미국 그 컨그레스 이제 국회 의회와 행정부에 이런 이제 피티션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유엔 평화지대 또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 인간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대중국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남북한, 한반도, 대한민국은 주저할 게 없죠. 남북미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드시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미국이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자유와 민주 그리고 종교의 자유 모든 것이 하나가 된 한반도가 되고 미국이 그걸 이해하게 되죠. 무엇을 이해하냐? 대한민국 한반도가 문화 초강대국이구나. 그래서 문화 초강대국인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과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하나가 되면 세계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피티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의문사항이나 토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셨었어요, 저는. 음, 저, 오늘 이성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질의응답 시간 또는 느낀 소감을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자유스럽게 LA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줌으로 들어오신 뭐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예,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또 소감 발표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지금 현재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LA의 김봉림 평화대사이신데 무궁화 보급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동양 화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보김 회장님께서 질문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한반도 평화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연정 김보김으로 LA에서 약 40여 년간 2세들을 위해서 서예와 또 한국화, 무궁화,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그러한 것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미주 국제예술대학을 창립시켜서 시니어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DMZ에 우리가 그 평화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소망을 바로 하고 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평화 통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평화공원 내에 저희가 전시장에 인터내셔널 그런 엑시비션 전시장을 통해서 LA 평화돼서 여자. 들이 또 남한, 북한 그러한 예술인들이 같이 또 전시회로서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또 이런 그 공연 그 문화예술로서의 우리가 여기 다국적으로 이쪽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세계적인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또 기타 그 기념되는 그런 행사에 저희가 다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여기에 50여 년이 됐지만 저희가 다퉈본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삶이 행복하고 그 순간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를 또 이렇게 배우면서 서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는 이렇게 다투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평화공원에 우리가 그러한 그 공간에 그러한 건물을 해서 전시장도 국제적으로 만들고 또 그런 행사를 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평화공원 내에는 저희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되면 또 자기네 처소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다 싸우고 적화통일한다 뭐 어려워도 일단은 그 DMZ 내에 평화공원 내에서는 우리가 이미 통일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공원에 그러한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왕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제를 구성을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통일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진은 그 DMZ 내 평화공원 설치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은 통일을 하는 데에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네, 모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화 예술 분야가 DMZ의 평화공원의 가장 중요한 그 행사 또 요소가 되는 게 남북 간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못나느냐 이제 이런 거보다 전통적으로 가진 그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서 그 문화 행사 또 예술 뭐 사진전 뭐 그림 다양한 이런 거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게 가장 먼저 그리고 그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런 박물관이 생기고 뮤지엄이 생기면 저를 저기 관장님으로 초청해 주시면 제가 여성 지도위원장으로 정말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주 목숨 바쳐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받아들여주세요. 예, 네, 그런 날이 고맙습니다. 조속히 네, 오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정치를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그럼요. 예. 저는 뉴저지 원 월드 피스 어소시에이션 교육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파의 교육 이사를 맡고 있는 이효형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배우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이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평화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들은 지금 해구를 무장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핵 우산이 적효한데 지금은 북한이 직접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 김정은 참수작전 참 매우 위험하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자유로운 정보와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것은 DMZ의 평화 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그게 제5 유엔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길,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엔 평화 지대를 바로 DMZ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평화 협상이 있어야 된다. 평화 협상. 지금은 종전의 입장이잖아요. 종전, 전쟁을 좀 중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평화 협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단 평화 기대를 이루려도 북한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요. 평화 협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도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거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데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그 평화지대를 만들고 평화 협상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피임족들 그 평화 공원에 찾아오게 만들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와 정보를 이제 북쪽에 전달하는 거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유엔 평화지대를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 DMZ 전 지역에 그러면 그 반쪽 북쪽은 현재 이제 북한군이 어마어마한 장사정포를 거기다 배치하고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행정부, 미국 행정부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군사적 이유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적대시함으로써 그 하나의 깡패 국가로 여태까지 그 미중 패권 경쟁 이전까지죠, 최근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진짜 요즘은 뭐 어마어마한 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라는 깡패, 작은 깡패죠. 여태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깡패는 하나의 부실이었다고 봐요, 저는. 진짜 깡패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현재 야당, 공화당 쪽에서는 뭐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해나가는데 북한을 계속 적대시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이제 거의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은 해답은 안 보이죠. 그냥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 퍼졌어요. 바이든은 그냥 덮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북한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ICBM 기술, 그 상태로 동결시키면서 북한의 핵 비핵화는 중장기적의 협상 과제로 두면서 북미평화협정과 남북미 경제 공동체 안을 가지고 북한을 흡수해 나가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예. 아까 박사님께서 제5 유엔사를 그 디머제트에 설치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지원이나 남침에 대한 어떤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우리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체라고 봅니다. 저는 마이애미에서 큐바 선교를 하고 있는데 큐바를 오고 가면서 큐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신하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모든 그 정책 결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단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그 정치적인 정책에 위배되거나 적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 내지 압박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될 때 그보다도 훨씬 더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하나의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나 그리고 중국이 어떤 유엔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영향력에 의해서 전쟁 개입을 커버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을 놓고 볼 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더라도 유엔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엔사의 역할이 우리가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실질적인 대응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핵은 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온 것은 미국의 핵구산 밑에서 우리가 그나마 안보를 유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미국도 불안한 그런 하나의 그 핵구산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는데 자체 핵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죽음으로 국가의 패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핵 균형만 이룰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의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국민적 불만의 그 한계점이 얼마 없어서 금방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스스로 자멸하거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변적 입장에서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순수하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뭐 좋으신 생각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또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그것에 또 타당한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한국 전쟁에 있던 유엔사, 그 유엔 커맨드,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죠. 그거하고 뭐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평화유지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왜 다르냐면은 유엔 유엔 커맨드가 생긴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생성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불법적으로 점거가 있지만은 북한이 어떤 유사시 정권 붕괴 시에 유엔사가 북한을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국제법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엔사를 확장, 강화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럼 과연 유엔 평화지대 그런 유엔사를 떠받드는 유엔 평화지대를 북한이 허용을 하겠느냐? 자기네 땅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북한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자기네 그 관리 북쪽 2km를 포기할 만한 경제 제재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북미 평화 협정까지 아마 거의 동시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북미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게 제가 선순환적인 남북 평화 통일의 방안이에요.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 균형을 이루는 게 어떤 이론적으로 옛날에 이제 MAD라고 하죠. MAD, Mutually Assured Deterrence. 그러니까 미소가 핵으로 서로 경쟁을 할 때 상호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상호 확증 정책이죠. 그 디터런스, 억제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MAD, 그거를 깨는 거는 이제 미친 짓이다.
MAD라 그래서 이제 Mutually Assured Deterrence. 그게 이제 그 바탕이 되실 거예요. 남북한이 핵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핵을 개발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NPT에서 탈퇴하면은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평화적으로. 다 막아버려요. 핵 원전 안 돼요. 원전도. 핵 원전 수출 이런 것도 안 돼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당당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그렇게 다 이해를 해서 전 세계가 NPT 탈퇴해서 전 세계가 다 이해해서 뭐 무역 경제제도 안 받고 뭐 여기 와서 핵무기 테스트 하십시오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핵무기를 실험을 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핵무기 실험 없이 핵무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그렇게 실험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볼 때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남북미가 경제 공동체로 가고 그럼으로써 북한에 남아있는 핵이 이스라엘 같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핵무기로 남아있고 그것은 차후 중러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가 돼서는 되겠어요? 우리가 통일됐다 그래서 반드시 강력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일이 안 돼서 그렇게 침략을 당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우방,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가진 우방이 문화적인 초강대국인 저희와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 같이 공식적으로는 없대 있는 핵무기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저의 뭐 기도이자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장 뭐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윤상호 박사님, 아주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또 굉장히 이 미국에 저도 한 50년 살았는데요. 네, 여러분 태호입니다. 미국 이름은 태비초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와서 느낀 것이 미국에는 한인이 약 지금 250만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남북 통일을 바라고 있거든요. 저 자신은 1950년 전쟁 때 흥남에서 배를 타고 이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염원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벌써 공부도 했기 때문에 좀 공산주의가 어떤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제 박사님한테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지만 언제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곧 통일의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20년 전 이제 을사년이죠, 내년이. 그때 우리는 국권을 다 뺏기고 이제 나라가 없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됐죠. 1905년에.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의 식민지가 됐고 그 누가 1945년에 일본이 핵무기를 두 발을 맞고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리라고 그 전해인 1944년에 1월, 2월 달에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때가 온다고 보고 현재 미국의 그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위험한 요소도 있고 뭐 불합리한 요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뜻을 이루는 어떤 계획에 맞추어져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그 내년도 새 행정부가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최태호 우리 평화 대사님은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선거 출마를 하셨습니다. 아, LA 지역의 제25지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오늘 이 줌 미팅에 참석하신 우리 타주에 계신 여러 분들도 멀리서 큰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남은 테디 초이입니다. 테디 초이.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필승! 예, 예, 한 가지 제가 여담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옛날에 낙타 남이라고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DMZ의 그 공을 만든다는 얘기도 여기서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유엔 그 대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서 제가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트라이했는데 참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제 여담인데 그 DMZ 공원이 생기면은 월드컵을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장을 만들면은 각 나라 사람들 다 와서 축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통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예. 예, 오늘 예, 이승호 박사님께서 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의 그 통일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큰 시각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승호 박사님께서 지금 DMZ 포럼 INC의 회장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change.org라는 그 쪽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또한 지원을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미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브라질에 있는 분들도 좀 들어오셨고요. 저 황규원 사장님 브라질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에 있습니다. 아, 멕시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예, 공식적인 강의 모든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 미주 지역의 평화 대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